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9% 상승했습니다. 주말에 정치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 이후에 지금 이제 첫 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생각보다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4,300억을 이탈시키면서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100억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700억과 함께 같이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수가 지금 수급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음봉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정치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코스피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3일 정도.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은 뭐 충분히 상승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를 제가 주말에도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 61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 정치 이벤트 이후에 더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세를 점점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12월 달 10일부터 해가지고 1조 가까이를 또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도 바짝 들어오다가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그동안 계속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연기금 투자자가 1,400억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기금 투자자가 없다면 지수가 전혀 방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특히 우리 기금을 가지고 돈을 때려 부어서 지수를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방어를 잘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단기간에 멎지 않고 계속 이탈하고 있다면 저걸 이제 언제까지 막아줄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98포인트로 70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에 쌍바닥 찍었던 상당히 컸던 하락폭을 겨우 이제 회복을 한 거고요. 요 수급도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빠지는 분위기, 이전에 잠깐 매수를 했는데요. 그거 그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코스닥의 지수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급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35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토요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음에도 환율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별로 보시면 환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이제 니케이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종합도 마찬가지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강달러에 대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러로 다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이 화폐 위주로 매도를 빨리 하겠죠. 그게 한국의 원화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리스크에 대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해결되었음에도
환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또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이제 하락으로 진행 중입니다. 계속 이제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이어질 거고요. 미국이 부채가 많아서 또 미국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2025년에 터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돌아오는 부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위기 대응 능력이겠죠. 근데 그게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결국에는 예산안을 많이 발행하는 방향일 텐데, 그게 무리하게 발행되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돌아오는 그 만기 부채에 대해서 25년 1월에 그죠? 1, 2월 정도에 협의를 할 텐데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문제는 둘째치고 당장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당히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만 본다면 사실 이 장이 열리고 환율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된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1429원 정도까지 환율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도 열심히 말씀드렸던 이 채권 금리가 오늘 조금 조정받아서 4.37%이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비교를 드렸죠. 한국의 국채금리와 미국의 국채금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국채금리가 당연히 크다. 그럼 제가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국채 살 바에는 미국 국채를 살 가능성이 높겠죠.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짜리를 투자하기보다는 좀 단기로 2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투자자들은 얼마나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채권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을 거고, 점점 이제 미국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는데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향해 갔고, 채권을 더 발행을 해야 되고 원화를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근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주 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FOMC에서 이제 내년에 금리 정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12월 달에는 금리를 0.25% 내릴 거다라고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0.25%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4.7%입니다. 4.75%이기 때문에 0.2 내려봤자 4.5거든요. 여기 얼마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려면 그래서 3% 정도까지는 빠르게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다. 내년에 보니까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큽니다. 매파적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점도표에 대한 이제 금리 정책 방향이 나올 텐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금리를 이제 1월에는 동결을 할 것 같다. 이제 내년에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과 이제 다우가 막 올라갈 때는 이제 이 글로벌 IB 은행들이 내년에 이제 금리를 차곡차곡 내려가지고 3% 그래도 중반 정도까지는 진입할 거다라고 이제 좀 보던 그런 이 금융사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결국에는 고금리가 1년 내내 유지가 될 거다라는 점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나라도 고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무리하게 이제 금리를 낮춰서 달러를 계속 방어를 하거나 그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환율 계속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점점 이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내일 이 FOMC 내일과 이제 모레겠죠. 그때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9일에 있을 이제 일본의 금리 정책. 혹시라도 깜짝 상승을 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시장 이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올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가치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계속 제가 주시를 해볼 거고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2.3% 상승했고요. 17,6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한 관련 테마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BHI 같은 경우는 8.7%까지 올라가면서 최근 이제 하락폭이 큰 만큼 많이 내렸던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지만 BHI 대비해서는 적어도 이제 하락폭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승으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메우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상승폭이긴 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이벤트, 그 다음에 이 해외 금리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이 요동치는 움직임이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번 계속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량은 뭐 크게 없었습니다. 17,720원이지만 거래량 적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400원 정도 올라가면서 하락했던 거 좀 메워주긴 했지만 거래량이 뭐 줄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크게 의미 없는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위로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이어가거나 바닥을 다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확실한 소식이 나온다면 위로 향할 거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리스크가 또 한 번 부각이 된다면 하락을 할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은 적어도 리스크가 좀 높은 상황인 것은 맞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선과 61선 모두 뭐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아래로 역배열이 되고 있는 방향이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요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5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2,000주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 사모펀드, 투신, 뭐 금융투자 이렇게 뭐 골고루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 투자자가 드디어 매도를 좀 멈추고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뭐 반짝 매수일지 아니면 이제 뱉을 만큼 뱉고 좀 이제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게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을 좋게 보고 상당히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계엄 이후로 연기금 투자자가 상당히 크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고요.
매수 매도를 또 반복하면서 관망으로 이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3만 주를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매도와 매수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이유 있게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91만 주에서 98만 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수십만 주, 수백만 주가 왔다 갔다 한다면 좀 주목해 볼 만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차잔고의 상위 종목에 위치를 좀 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환이 이제 43만 주 정도 되었고 체결이 4만 7천 주에서 38만 주가 감소되었습니다. 990만 주로 대차잔고가 이제 1000만 주 아래로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사실 수급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러한 이제 기계적인 이 대차잔고의 매수 매도, 상환 이 체결 이러한 것에 의한 좀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그래도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의 오늘 직접적인 매수가 조금 있었고 신한투자증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신한투자증권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 움직임은 이전에도 좀 자주 봤기 때문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5만 주 매수를 해서 53만 주 정도 체결이 되었고 23.89%. 사실 외국인 보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그런 수치에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깔아 놓으면서 내려오는 물량들을 받아 먹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것인지 좀 그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결국에는 비중을 높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을 양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밥캣 소식인데요. 두산 밥캣이 자사주를 2천억을 소각을 했고 배당을 1,600원 이상으로 주당 최소 1,600원으로 잡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주주 환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 갑작스러운 이제 소식이죠. 실컷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합병을 한다느니 그리고 이제 이 그룹 전체에 좀 어지러운 그런 합병안으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두산 밥캣에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고 배당을 늘리겠다. 주주 환원으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얘들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높였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41,550원으로 오늘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두산 밥캣의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해서 이제 배당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배당 방식을 지금 연 2회에서 연 4회까지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2025년 1에서 3분기는 각각 주당 400원을 배당을 하고 결산 배당금도 최소 400원으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식 상황에 따라서 추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중 선택을 하겠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두산 밥캣이 지금 1,600원을 잡는다는 것은 41,000원 입장에서는 지금 주당 이 배당률이 거의 4% 정도에 달하는데 그 정도면 지금 웬만한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두산 밥캣이 지금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주주들을 생각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두산그룹이 플랜 B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플랜 B가 뭐죠? 합병안이 이제 실패해서 A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쪽에 밥켓을 떨어뜨려서 붙여서 그 밥켓을 떨어뜨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일부 소각하면서 이제 부채를 떨어뜨리는 개념으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최대 주주 지분이 30%딱 30.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밥켓을 가치를 키워서 배당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다시 보면 자사주 2천억을 소각을 해버린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 비율이 높아지겠죠. 최대 주주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6%인데요. 46%에서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배당이 1,600원 이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는 배당금 자체도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연 4회 배당금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부채를 갚겠다라고 전략을 세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산 밥켓을 장기로 들고 가서 배당 수익을 계속 받겠다라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키우겠다라고 두산 그룹에서 플랜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 비율이 높아졌다면 이제 두산 밥켓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주식 담보 대출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또 수월해지기 때문에 두산 밥켓을 활용한 플랜 B를 지금 확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는 방향으로 하는 와중에 이제 두산이 가지고 있는 두산 큐벡스라든지 혹은 그 어디죠? 두산 그 골프장 쪽 그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자산을 좀 몰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제 생각대로 이제 그 두산 경영진이 생각한 방향이라면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합병안이 이제 철회가 되었는데 합병을 다시 추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산 밥켓의 가치를 지금 키우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두산 밥켓을 떼려면 그 합병안이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가치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하다. 그러면 합병안을 이제 완전히 무효화를 하고 그 플랜 B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잡은 것 같다. 그게 두산 밥켓도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어 버려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이제 배당 수익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이 기존과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소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도 높아졌고 배당 금액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사실 사업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걱정하던 좀 그런 리스크 하나가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하나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제가 부각을 시키는 그 증시에 대한 리스크,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사실 지금 두산 밥켓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저런 장기적인 배당 정책,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때문에 두산 밥켓의 그런 성장성이 인정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두산 밥켓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 안 모두 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에 대한 리스크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합병안은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예상으로는 합병안이 다시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고 두산 밥켓을 장기적으로 키워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이 직접적인 수혜는 이제 오케이가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기대감들이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좀 그런 리스크들로 묻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체코 원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트래픽 초과로 일일 트래픽 초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인 내용을 보시면 어제자로 작성이 되었는데 폴란드 최초 원전 상업 운전 개시가 계획이 3년이 연기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 내년에 이제 그런 폴란드 2차 이 부분까지 좀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폴란드 원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최초 원전 상업 운전 개시를 3년이나 연기를 해버리면서 좀 이제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좀 이 보수적으로 이 원전 사업을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원전 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폴란드가 저렇게 이 원전 사업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면 조금은 이제 우리 기대감 중에 하나였던 이 성장성의 하나가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제가 기사를 다시 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체코 원전에 대한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여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이 가서명에 그칠라라는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요. 본 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있고 국내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정말 저도 참 그날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그 선택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래저래 이제 12월이 가버리면 이제 1월로 가면 새로운 이제 행정부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트럼프가 또 이제 고도의 이 수를 놓으면서 우리나라를 흔들어 버릴지 좀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12월에 이제 미국과 본서명을 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큰 불확실성이 해결은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 미국과의 원전 얘기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이 대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 계속 이런 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속 이제 제가 소식을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신재생에너지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재발의가 나왔고요.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일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총리가 거부권을 뭐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될 거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힘을 확실히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는 계속 이제 이 표류하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밀어주는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지금 다음 정권이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원전 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로 힘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벌써부터 느껴지죠.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사실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요. 그게 미뤄진 상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또 이렇게 발의가 됐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오늘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유니슨이라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또 이제 해상풍력 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니슨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터빈 제작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유니스는 벌써 10메가와트급을 지금 이제 상용화를 하는 단계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8메가와트급을 아직 상용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수주를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10메가와트급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니슨이라는 기업은 중국 기업과 힘을 합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국 풍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기술력 입장에서는 유니슨이 앞서는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강점도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4메가와트급 터빈을 제작은 못하지만 직접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건 안 되지만 여기 이제 이 다른 OEM 업체들 그죠? 지멘스 가멘사라든지 혹은 뭐 에퀴노르인가요? 그런 이제 해외 기업들의 그런 OEM 그죠? 제작에 대한 그런 조립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설치하고 이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해상 풍력에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또 프로젝트가 올해 입찰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도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수주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그 다음에 야월 해상풍력 등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8메가와트급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입찰에 참여한 프로젝트,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총 4개가 있고요.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좀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입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긍정적인 요인을 받을 텐데요. 자, 이제 원자력 에너지와 해상풍력이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확실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해상풍력의 확대는 지금 사실화가 된 것 같고, 이제 원전이 좀 이제 SMR과 같은 그런 해외 수출, 확실한 이 수출 소식이 좀 들려온다면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냈으면 하는 그런 조급함도 좀 있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계속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시장에 대한 저는 전망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이 기업의 성장성과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합병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다. 그래서 취소는 되었지만, 무책임하게 취소는 되었지만 여기는 두산 밥캣을 키워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자금줄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것 같다. 좀 그런 방향으로 튼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시장이 좀 힘을 받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힘을 받는 것을 좀 기대한다라는 거. 폴란드 원전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SMR 사업이 지금 미국과 빠르게 이제 이 수주 소식이 들려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원전 수출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